그래서 이 코론 이유는 이거 뭐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예. 이걸 끝내겠다.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긴축에 접어들겠다. 상당히 좀 강하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이유는 물가입니다. 물가. 이 물가와의 전쟁을 이제 FOMC가 시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 그래서 이제 또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속도도 금리 인상 속도 역시 빠르게 가져가겠다. 좀 그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저 물가 지수 같은 거 보면은 막 7, 8%, 그러니까 40년 만에 거의 최대치 최대폭으로 오르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10% 오르고, 또 특히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또 유가도 지금은 조금 이제 뭔가 완정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꺾인 느낌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FOMC가 상당히 좀 매파 중에서도 좀 엄청 세게 메시지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아까 권순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은 주식시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 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흥국에서 빠져나간다 돈이 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놀라는 편인데, 근데 일단 우리 금융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안도감이 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16일 금리 인상 당일 미국 나스닥 지수 3.7%, S&P 2.2% 올랐고, 코스피도 뭐 오늘은 좀 보합이었나요? 근데 예. 당일날 1% 넘게 올랐고, 니케이 지수도 3.4%, 중국 상해 지수도 1.4%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참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나오면은 막 3%씩 맞아요. 빠지고 그랬는데 막상 금리를 인상하니까 3%가 오히려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초보 주린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금리가 같아요. 어렵죠. 이렇게 저도 어렵고. 그러니까 금리 환율 이런 게 좀 어려운데, 맞아요. 아니 보통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 지수에 안 좋고 금리를 내리면 좋고 금리를 올리면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데 막상 또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금융시장의 맥락을 모르면 그쵸. 그 단순히 그렇게 암기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좀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그 것 같아요. 사실 이 FOMC가 금리 인상을 한 시점에는 이 그 이제 증시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된 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금리를 올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린 건데, 반대급부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경기 연착, 그러니까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그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준 쪽에서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충격이 큰 사태긴 하지만 이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그런 것보다 예. 물가를 잡는데 더 집중하겠다. 음.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우리 그 코스피가 올랐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걸 일단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수백 번 들으셨겠지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금리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연준이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해소가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스탠스를 주면서 일단 올리고, 또 앞으로도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라고 메시지를 워낙 강력하게 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진 이제 변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화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스톱하겠다 이렇게 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 거 아닌가, 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물가 처음에 올라왔을 애매했죠. 때 뭐 이게 일시적이라는 둥 뭐 그런 얘기하니까 처음 물가 딱 올라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냈을 때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왜 그게 떨어졌을까를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연준을 못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다라고 뭐 신용만 하고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올리게 될 거다라고 해서, 야 이게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오히려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연준은 그렇게 강하게 저걸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좀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거의 확실한 스탠스로 물가 우선으로 잡겠다는 얘기들이 좀 근데 나왔던 것 한편으로 같아요. 연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 2, 3년 새 전 인류가 처한 상황이 일단 팬데믹. 이거 팬데믹에다가 이거 유동성 풀었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뭐 사실 그동안 지구상에서 뭐 있었던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군사 2위인 러시아가 이 전쟁에 이게 엄청난 게 큰 어떻게 보면 자칫했다가는 심지어 3차 대전, 뭐 세계대전 갈수 핵전쟁 얘기도 있죠. 나오는데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도 조금 저는 갈팡질팡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이해가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이 연준의 입장을 이해가 가니까 야, 얘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맞아요. 그 연준이 얘기한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이게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있다. 뭐 공급망 우려 있는 것도 알고 뭐 거기서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 뭐 지금 아직 뭐 구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고 감수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그게 그래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그 감내하는 그 기간이 공급망이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충분하다. 맞아요. 뭐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발칙한 경제에서 대출 규제 얘기할 때도 이게 대출을 뭐 한도를 줄인다, 늘린다, 뭐 이것보다 제일 싫은 게 이게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년에 당장 3월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게 대출 정책이 막 워낙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비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노선을 정리해줬다 이번에 FOMC가.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라고 FOMC가 밝혔는데, 근데 이걸 이 명제를 과연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코스피도 뭐 미국 따라 오르고 좀 괜찮은 모습 보이네. 우리 경제도 탄탄하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좀 이거 충격에도 우리 금융시장 탄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떤 들어서.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 긴축이 빨라지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 이거는 뭐 대외 환경을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신흥국 입장인 우리나라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긴축에 나선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막대하게 풀렸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건데, 빨아들여지는 유동성이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 더 빨리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목 좀 바꿔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뽀피디 TV만 치운 게 아니고 제목까지 치워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카톡에 있는 거 드리면 안 되나? 제가 보내드렸던 거, 제 단체방. 아무튼 예. 네, 우리나라가 우리도 FOMC 얘기처럼 미국도 탄탄하니까 우리도 탄탄하겠네, 괜찮겠네라고 착각을 해서 안도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물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가 여전히 많다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국내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고, 예.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3%였거든요. 0.3% 포인트나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 네. 이게 2월 달에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을 2조 5,800억 원 순매도했는데 이게 1월에는 1조 6,700억 원.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점 순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FOMC가 그저께 막 노선이 정리가 돼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뭐 약해질 수는 있다라고 전망은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보면은 우리 금융시장,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도하기는 좀 이런 신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 매번 이런 대외 충격이 나오면은 그 나오는 지표가 뭐냐, 그 신용부도 스와프 CDS라고 CDS. 하죠. 예. 이게 작년 말에 한 17에서 19bp 정도였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뒤에는 이게 얼마나 높아졌냐? 30bp. 우리나라 CDS가 30bp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제사회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세지면서 이 러시아 또 디폴트 오늘 디폴트 위기였는데 일단은 이 디폴트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 이게 유예 기간이 있어서 한 30일쯤에 또 한 차례 더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일단 디폴트 위기도 넘기고 했는데도 어쨌든 이 러시아발 신용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신용 위험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그 전에는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게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보통 있는데 옛날 홍다 때도 그렇고. 네네. 근데 지금도 거의 한 7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 달 더 가면은 금융도 금융이지만 정말 그 인명 피해도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네요. 좀 한 달 완전히 그 테크니컬 디폴트가 아니라 진짜 디폴트가 나기 전에 좀 끝났으면 싶긴 합니다. 전쟁이 예, 그렇죠. 전쟁 자체가. 그래서 좀 뭐 보면은 회담이 조금 성과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나토 가입, 그러니까 중립화를 이제 할 의지를 내비쳤고 또 러시아 쪽에서도 이 크렘린궁도 뭐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회담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회담 당사자 양쪽이 다 좀 성과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원래 제가 준비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얘기할게. 그냥 포인트 중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게 좀 묘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게 묘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묘하다고 보고 아니는 아닐 건데 갑자기 그 자기네 그 영공을 항공 금지 구역으로 좀 지정을 그렇죠. 해달라고 요청을 중요한 했잖아요. 이슈죠. 그러니까 나토에게 자기들의 그 영공을 항공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하면 나토가 직접 공격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나토가 사실상 거기에 참전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를 이렇게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 거기 로켓포 지나가면 거기 나토도 맞을 텐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거기서 또 묘한 얘기하는 게 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뭐 나토 가입하면 뭐 하냐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일종의 출구 전략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서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건 안다 그리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거를 이해한 뒤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나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럴 거면 난 나토 가입 못하지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그리고 이걸 레버리지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할 때 그 3대 조건이었던 비나치와 비군사와 중립화 중에 중립화 쪽에서 풀어나갈 실마리를 좀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 항공 금지 구역 지정해달라는 말을 단순히 볼 건 아닌가 보다. 여기서 뭔가의 좀 외교적 진전의 여지가 좀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 하시죠. 네, 끝났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던 얘기를 마저 해드리면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신용 위험은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 때문에 조금 위험 신호들이 있다. 그러면서 좀 어떤 이 논쟁이랄까요? 이게 나오냐면은 외환보유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엄청난 큰 충격을 견디기에 과연 지금 적절한 수준인가라는 게 이미 예전에 이 사실 외환보유액이 왜 논란이 됐었냐면 그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이 민주당 후보가 이 원하는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불을 지펴서 외환보유고 논란이 좀 논쟁이 커졌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환보유액이 세계 6위 와 막대하기 때문에 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효과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 근데 이게 까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얼마야? 120억 달러?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어디 금고에 막 달러를 저장해 둔 게 아니라 뭐 채권, 유가증권, 뭐 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가 금의 형태도 있고 실제 현금처럼 예치금 형태도 있는데 이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당장 막을 수 있는 예치금 현금화 자산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뭐 세계 5위, 6위라고 해도 이러면 뭐하냐.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측면에서 나오는 논란입니다. 일단 국내 외환 보유고는 2월 말 기준으로 4,617억 달러로 이게 세계 8위 수준입니다. 낮은 거 아니죠? 한 500조 원. 맞습니다. 네, 낮은 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탄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드는 등 근거가 일단 이 절대 규모로 8이기 때문에 이걸 핵심으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이게 경제 위기나 아니면 큰 충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지표를 들고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외환 보유액의 구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짜 위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형태가 얼마나 되냐. 이게 첫 번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4,60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이 4,600억 달러 중에 90%는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채, 뭐 국고채, 뭐 여러 가지 채권의 형태인데,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이 채권을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융시장이 막 엄청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치금 형태, 그러니까 즉시 빼서 쓸 수 있는 형태는 5.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막 러시아처럼 경제 제재 막 맞고 막 당장 막 다 쓸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 8이라고 해서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이 절대 금액으로는 세계 8이지만 GDP 대비해서 이 외환 보유액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이 몇 퍼센트냐? 28%. 스위스 같은 경우는 148%, 홍콩 143%. 그러니까 이런 100%가 넘는 거는 GDP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를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순위로 보면 몇 위 정도 돼요? 거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한 28 엄청나게 낮다고 거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좀 있으니까 그쵸. 외환 보유고가 그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은가 보군요.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GDP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냐? 이 가계부채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 GDP 대비해서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가 또 국제결제은행 BIS가 제시한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은 9,300억 달러라고 해요. 거의 2배네요. 네. 예. 그러니까 2배라는 거는 이 GDP의 9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 근거가 지금 한 4,500억 달러라고 치면은 딱 2배 높이면은 이게 9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은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전쟁 이거는 뭐 경제에 끼치는 위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장기화가 되다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막 요동치는 거 보세요. 막 1240원, 50원까지 간다 하다가 이게 유가 막 100달러 넘어서고 기름값 2,000원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긴축한다, 금리 인상까지 한다. 이게 겹쳐버리면 분명히 외환 보유액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한번 너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새 정부 들어 새로 올 텐데 좀 이런 부분이 좀 한번 공식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갑자기 이 얘기 듣다가 코인이 생각났어. 코인? 그 원화가 뭐 코인이거든요.
원화를 누가 쳐줍니까 글로벌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는 일종의 보면 달러 교환권인데 이게 평소에는 이제 코인도 그 원화 거래 원화 마켓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쓰는 건데 그 원화 마켓도 이제 달러 시장에 갔을 때 평소에는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급을 받지만 위기가 와서 달러가 말라버리면 원화를 누가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래가 없어졌을 때 그럼 원화를 뭘로 담보하냐? 그러니까 원화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달러 주세요. 그런데 달러 없으면 이게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이거를 일종의 보증을 하는 거죠. 야 아무도 달러를 안 사주면은 내가 사줄게. 내가 팔아줄게. 내 거랑 바꿔줄게. 요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라는 것이 가진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왜 그렇죠. 화폐 기반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위기 상황에서 좀 뭐 그게 주력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 어떤 플랫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정도로 이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 블록체인 업체들도 자기네 코인을 입증하려면 원화 보유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진짜 그냥 코인만 팔아가지고 알아서 거래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진짜 그 코인이 가치를 잃었을 때 어떻게 그 자기가 발행한 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오늘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 요새 제가 밀고